딸의 시험인 명목으로 기부를 받아온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딸 친구를 살해한 혐의 외에도 다른 의혹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중생 살해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경찰이 이제 그 이영학 씨의 성매매 알선도 그렇고 기부금을 어떻게 유용했는가 또 석연치 않은 아내 자살 의혹 등 이영학의 이른바 3대 의혹을 풀기 위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중랑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이 여중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재판을 넘김으로써 할 일을 일단 다 했죠. 네. 결국 남아있는 의혹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3대 의혹. 첫 번째 성매매 알선 의혹, 그리고 예. 또 아내 자살에 대한 방조와 폭행 의혹, 또 더불어서 기부금 운영 의혹이 있는데요. 먼저 기부금 의혹과 그 운영 그 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어금니 아빠의 사랑이라라는 어떤 책자를 통해서 상당 부분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돈을 모았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변변한 직업조차 없었는데 이와 같이 고급 외제차를 서너 대씩 굴린 것이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적으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부인의 명목으로 이름으로 해서 기부금을 받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네. 말씀드렸듯이 성매매 알선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트위터 계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까지 해서 사람을 모집했던 그런 광고가 있고 또 그 이영학의 휴대폰을 봤을 때에 그 내에 불특정 다수의 그 남녀들이 성관계를 하는 그 동영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 치부를 했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상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아내가 그 자살을 했는 과정에서 어떤 그 모종의 어떤 그 자살 방조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이 아내의 얼굴에 낳는 상처를에 대해서 본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억울한 죽음이 없는지 이 세 가지 부분은 이 중랑경찰서에서 끝까지 깨끗하게 추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전담팀까지 구성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초기 대응의 문제가 또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부모가 직접 이영학 씨의 집을 찾아내서 집 앞까지 그러니까요.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수사에 좀 머뭇거림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수사 전담팀까지 꾸려졌음에도 의문은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초동 수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경찰 내에서도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른바 골든 타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그 사람이 실종됐을 때는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해서 아주 결정적 시간을 이른바 7시간 정도로 그 수사기관에서는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통상 7시간 내에 찾으면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반면에 7시간이 넘었을 경우에 그것이 진정 어떤 실종 사건 내지는 납치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떤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종 사건은 가급적 7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수사의 기본적인 교범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단순 가출 사건이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출동을 미루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느냐. 예. 특히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지난 9월 30일 날 실종된 이후에 알고 봤더니 왜 그날 사망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 10월 1일 정도에 사망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더욱 문제가 생겼는데요. 예.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밤에 그 11시나 돼서 이와 같은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는 점, 실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없을 경우에는 집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점, 그런 점이 한계가 있으면은 틀림없습니다만 예. 이 그 부모, 피해자 부모로서의 어떤 그 감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후 그 나름대로 탐문했을 때의 어떤 의혹, 이 부분을 제대로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한계에 대해서 또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 딸 이름을 알려줬는데도 그걸 무시했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뭐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그 애타는 부모의 마음에서는 어떻게라도 좀 한번 확인해봤으면 하는 걸 느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다 보니까 다른 그 CCTV 확인 같은 것도 경찰이 했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있는 교회
시까지 그 피해자 부모들이 찾아가서 예. CCTV를 확인을 했고 또 그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있는데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본인의 지인이 마침 또 사다리 차를 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 해서 직접 가서 이영학 씨 집 내까지 이제 그 사다리 차를 해서 내부를 보려고 했는 그런 과정이 있었었는데 결국 이와 같은 노력을 했는 정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찰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법적이 어떻다, 규정이 어떻다라는 것에 얽매여서 이와 같은 좀 너무나 지나치게 큰 결과로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래요. 결국 우리가 소를 잃었으면은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선례적인 케이스로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김광석의 외동딸인 서현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서혜순 씨를 비밀리에 다시 재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내용이 조사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였죠. 오후 2시쯤 해서 밤 11시까지 거의 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받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 서현양에 대해서 유기치사, 제대로 이 그 질병을 관리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그런 혐의와 또 그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그 딸의 사망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른바 소송 사기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를 예. 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조사를 하는 과정 그 조사를 넘어서 이 서혜순 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관련되는 민형사상의 기록 그리고 또 이 서현양의 사망했던 관련된 기록 같은 것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난번 조사한 이후에 이 서 씨에 대한 진술 그리고 이 고소인 내지 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서로 비교해서 예. 서로 차이가 있는 점을 그 확인을 했고 더불어서 물증으로 제출했는 것과 이 서혜순 씨의 이 진술의 차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불러서 물증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진술의 차이를 하나하나 물을 건데 제가 뭐 짐작컨대 예. 1차만큼 그렇게 길게 조사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 조사가 이렇게 피의자 조사가 있은 다음에는 아마 최종적으로는 쌍방의 어떤 그 고발인과 이 피의자 사이의 대질 신문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진실 공방으로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번에 출석할 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혜순 씨가 다 부정을 했고 이상호 기자도 20년 동안 괴롭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뭐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만약 경찰 입장에서는 그 서혜순 씨를 조사하면은 서혜순 씨의 어떤 그 발언에 진술에 의존을 해야 될 텐데 이 진실 공방이 좀 가려질 수 있을까요? 참 결론부터 말씀드렸을 때는 같아요. 이 사건 자체는 그리 어려운 사건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최초의 문제가 됐던 것은 김광석 씨의 자살이냐 아니면 그렇죠. 타살이냐 그 의혹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기존에 있던 그 부검 결과라든가 수사 결과에 있을 때에 타살의 의혹은 이미 사실상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의혹은 이미 사실상 정리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더더욱 지금 같은 경우에 서현양에 대한 유기치사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그 12월 23일 전후로 해서 서현양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감기나 폐렴에 걸린 전후에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출결석 사항, 그 당시에 학교 동료들이나 선생님의 진술 그리고 의료 자료 이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유기치사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비교적 용이하게 어떻게 보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때 친구들의 어떤 진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에 다녔는데 아이가 몸도 안 좋았고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에 억지로 보냈다든가 아니면은 그 전후로 해서 장기간 결석을 했는 점이나 이런 부분만 확인한다고 해도 유기의 고의는 쉽게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 그 소송 사기 같은 경우에도 소송 사기는 형법적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엄격하게 그 유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이 정도 그 1, 2심도 아니고 대법원 서면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 본인이 사망했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정도로서 소송 사기가 성립될지 여부 이것은 사실관계와 더불어서 법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존 판례와 사실 어떤 그 소송 사기에 의한 입법 그 판례 예에 비춰봤을 때는 유무죄를 가리는 게 경우가 크게 어려운 사건은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대충 이 부분 같은 중론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전체적인 최초의 의혹을 제기했을 때
상당 부분 왜 이럴까 싶었고 특히 지난번에 그 서해순 씨가 한 종편의 TV에 나왔을 때는 예. 과연 부모로서 저와 같은 그 당당하게 또 아무런 남의 태연하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을 제기를 예. 했습니다만 사실관계가 나오고 특히 그 서해순 씨와 김광석 씨 유족 측의 사이에 있었던 법률 그 소송 관계의 내용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송 사기가 성립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법조계의 전반적인 기류인 것이고 저 또한 그와 같은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소송 사기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거꾸로 오히려 지금 서해순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고소를 지금 할 가능성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이 사건 초기에 이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고소해라라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이 성립 여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상호 기자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진정한 노력을 했는지. 왜 그 의문을 가지냐 하면은 서해순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서 본인 이상호 기자는 잠적해서 연락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본인은 잠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더불어서 그와 같은 취재를 20년간 해왔다고 하지만 서해순 씨한테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 이와 같은 의혹 제기가 사실이 다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역으로 지금 이상호 씨가 다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 5월 첫 재판 이후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재판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참담하다 그리고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그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1, 2, 3차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에 지금 만 2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본인의 입으로 해서 본인이 한글 또박또박 그 내용을 읽었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예.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국민에 대한 죄송함을 토로함과 함께 본인으로서는 이 공소 사실에 무죄라는 사실 한마디로 어떤 그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예. 그와 더불어 형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건은 구속된 사건이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른바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변호인들이 다 지금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오늘 재판을 비롯해서 못하는 재판 거죠?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재판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기록이 10만 장이 넘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재판부로서도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항의했는 것과 더불어서 재판부에 대한 어떤 방어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에 항의를 했는 표시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사임을 같습니다. 함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향후의 재판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 건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현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께 이와 같이 사임을 했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재판 기록이 방대하고 재판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새로의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에는 재판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죠. 예. 10만 장 보내려고 하면은 아마 변호인이 한 20-30명 돼도 이것을 한 달 만에 그 사안을 장악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꼬박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남아 있는 죄 같은 경우에는 SK와 롯데에 대한 그 뇌물죄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그 사건 파악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어떻게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의 다시 법정에 나오기를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석방을 해달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이와 같은 속에서 석방을 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할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